자, 일단은 교목부터 좀 봅시다. 이런 시가 사실은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은 보기 없이 읽기 힘든 작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적 현실이라든지 이 시대 환경에 대해서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은 사실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시의 문법으로는 좀 읽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작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해. 이 작가가 쓴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독립투사.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죠. 이 부정적인 시대 현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에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내는 그 내용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데 줄기가 되게 곧고 굵고 높이가 한 8m 정도 되는 엄청 큰 나무야. 엄청 큰 나무. 그러니까 얘 나무 끝을 바라보는 건 마치 뭘 바라보는 거랑 똑같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목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동일시하고 싶은가? 교목이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곧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신념을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 교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이제 소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면,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봐봐봐. 하늘이 푸르러. 자, 그래서 이 푸른 하늘은 화자가 영원하는 요 이상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닿을 듯이 생각해봐. 8m면 엄청 높아. 그래서 그 높게 뻗어있는 저 교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하늘에 닿을 듯이 지금 이제 아주 높게 피어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요게요, 지금 봄도 꽃피지 말아라라고 했으니까 꽃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는 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생명력을 최대로 뽑아냈을 때 피어나는 게 꽃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봄도 꽃피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으니 봄에는 꽃피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 너 꽃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는 뭐 하고 남아있으랍니까? 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혼자서 남아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차라리 너는 꽃피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 현실이 굉장히 뭐하다? 부정적이야. 굉장히 혹독하고 가혹해. 그렇기 때문에 이 혹독하고 가혹한 현실에서 야, 너 눈치 없이 꽃 피워? 꽃 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이고 가혹한 현실에 뭐하고 있는? 불타고 있는 이미지로서 지금 교목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왜? 교목은 어떤 이미지인데? 아주 높게 곧게 위로 솟아있는 이미지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떠냐면 그 어떤 현실의 무언가나 이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자, 꽃도 꽃피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화자가 교목한테 얘기하는 거야. 교목한테 야, 너 꽃피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교목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화자가 자기 자신인 화자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
자, 그러면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 낡은 거미집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요 암울한 현실에 해당합니다. 부정적인 현실. 거기에서 꿈길에 혼자 뭐 하고 있답니까? 설레이고 있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현실은 낡은 거미집이야. 그 안에서 이 교복은 뭐 하고 있어?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고 있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게 뭐야? 반성하는. 굳이 따지면 후회랑 비슷한 거구나.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낡은 거미집이 부정적인 현실이고 이 부정적 현실 안에서 혼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설렘. 설렘, 꿈길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뭐 하지 않겠다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후회하지 않겠다고.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낡은 거미집 같은 부정적 현실에서 혼자 이 꿈길 같은 설렘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선택이야, 선택.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 검은 그림자, 이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힘들잖아. 생각해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야. 쓸쓸하게 살아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왜냐면 나처럼 살 사람 많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어떻게 되겠다고? 거꾸러지겠다고. 그렇게 호수 속 깊은 곳에 거꾸러지면 차마 바람 역시도 뭐 하지 못할 거야. 날 흔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세상아, 너 날 흔들 거야. 나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 바뀌게 할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할 거야? 물 밑으로. 물 밑으로 나 거꾸러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죽음도 불사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라는 점에서 지금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어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어떤 바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흔들리지 못할 거다. 자, 그리고 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끝까지 뭐 하지 않겠다, 외부 압력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사실 내용은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한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특정한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들 있죠. 뭐 있어? 부정어를 말합니다. 부정어. 여기서 말하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표현은 부정어를 말해요. 말하라. 이거 말하는 겁니다. 말하라. 아니라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모든 연마다 마지막 행의 마지막 단어에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말하라, 아니라, 그 다음에 못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통해서 저항의지를 드러낸다. 그 다음 부정어,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라고 하는 부정어를 통해서 또 저항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다 맞는 말이야.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 교목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교목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높고 곧게 솟아있는 이 성질을 통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굳은 마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위로 올라가서 지금 세월에 불타고 쭉 남아있는 거, 교목.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교목이 불타는 게 아니잖아.
교목은 그냥 우뚝 솟아 있는 거야. 근데 화자가 느끼기엔 쟤가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 부정적인 현실 세상 안에서 혼자 불타면서 솟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신념을 굽히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마음에 지금 뉘우침이 없다, 우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 끝없는 꿈길이라고 할 때 꿈길이 뭔데? 선택.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건데 꿈길이? 어. 이걸 생각하면 설렌다잖아. 광복. 그렇죠. 방법에 대한 의지. 또는 뭐 믿음,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설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어, 뉘우침도 없어. 자, 그래서 그거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서 바람도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죽음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어떤 이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차라리 말하라, 아예 아니라, 차마 못해라.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요걸 단호함. 그래서 이 단호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푸른 하늘은 이상세계, 낡은 거미집은 암울한 현실, 끝없는 꿈길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 다음 학교에서 이거 혹시 교목 진도 아직 안 나갔지? 네. 그럼 뒤에 이거 인동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보긴 봅시다. 자, 일단은 위에 학습활동으로 3번부터 볼게요.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시대 상황. 자,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일제는 한민족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천황의 신민이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식 성명 강요, 한국어 신문의 폐간 등 민족 말살 정책을 펴나갔고 조선의 쌀 생산량을 절반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등 경제적으로 가혹하게 수탈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한민족을 말살하고자 했죠. 자,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육사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문학 작품으로 독일에 대한 독립에 대한 영을방과 자유를 영원하는 노래를 지었죠. 자, 항일했다는 이유로 17차례의 옥고를 겪었으며 1943년에 붙잡혀서 1944년에 순국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독립에 대한 열망과 자유가 지금 그의 삶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교목이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인동차입니다. 인동차. 인인데 인은 샤물림. 오. 동은 겨울 동자입니다. 그다음에 차는 그냥 말 그대로 차. 티. 자, 그래서 겨울을 인내한 차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언제 피어있다? 겨울에 피어있는 거야.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물을 인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견뎌내서 식물로 피어난 것을 따가지고 차로 마시는 거죠. 자, 볼게요. 지금 차는 누가 마시고 있냐면 노주인, 늙은 주인이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늙은 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때때로 인동삼긴 물이 내린답니다. 그럼 인동삼긴 물이 내린다는 게 바로 뭐야? 지금 인동 그 찻잎에다가 뜨거운 물을 쫙 부어가지고 지금 차를 내려서 마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노주인의 장벽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노주인 역시 지금 무엇을 겪고 있다? 겨울을 겪고 있는 거야. 근데 겨울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하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라는 말이죠.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작나무 덩그런 풀이
도로 피어 불꽃. 구석에 그늘 져서 무순이 돋아서 파릇하고. 자, 그래서 붉은 거, 그 다음에 파릇한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색채가 대비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붉고 파릇하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지금 자, 자작나무 덩그러 불이 도로 피어서 붉다. 그 다음에 구석에 그늘져서 무가 순이 돋아서 파릇하다. 지금 요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겨울의 혹독함과 대비되고 있는 생명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불꽃랑 저 자작나무 덩그러 불이 도로 피어 불꽃 얘도 생명력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 대비랑 색채 대비가 달라요. 아. 덩그러 불이 피어 불꽃 문소는 순도다 파릇하고는 생명력을 나타내요. 그럼 아. 이 붉고 파릇한 건 뭘 나타내는데 겨울의 혹독함과 대비되는 거야. 둘 다 생명력 있는 잠깐만. 모습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색채를 바르고 자작나무 덩그러 불이 도로 피어서 붓다. 덩그러 불이 약간 핀다 했으니까 불?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피어난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혹한의 겨울 안에서 피어나는 거야. 근데 붉은색과 푸른색에 대비되는 색채로서 지금 그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넘어가서 흙냄새 후눈이 김도살이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자, 그래서 바깥 풍설 소리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현재는 어떤 상태? 겨울의 상태. 엄청 추운 거야. 그래서 이 추운 게 지금 뭘로 그려지냐면 암담한 현실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다음 산중에 책력도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력이 뭐냐면 달력을 책으로 만든 거야. 책 같은 달력. 옛날에는 저런 달력이 잘 없었을 테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책처럼 펼쳐가지고 보는 달력이라고 해서 책력이라고 합니다. 달력할 때 력자에다가 책자를 써가지고.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산 속에 살아가면서 책력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시간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완전 자, 그래서 삼동이 하얗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동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의 겨울을 말하죠. 3개월 세 번의 겨울 아니야,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춘삼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삼춘이라고 하면 삼춘화류라고 하면 뭐야? 3개월 동안 피어나는 이제 그 3개월 동안의 봄에 피어나는 이제 봄과 버드나무라고 해서 삼춘화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3개월 동안의 겨울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겨울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 그렇죠. 삼춘 이러면 봄, 삼동 이러면 겨울. 그렇죠.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3개월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얗다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겨울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노주인은요. 사실 산 속에서 혼자 살면은 달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을 잊은 채 아주 혹독한 겨울에서 인동차를 마시며 겨울을 버티고 있는 거죠. 인동차는 겨울을 버텨낸 생물이지. 자, 그래서 이 인동차를 마시면서 노주인 역시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혹독한 겨울 같은 시를 텐데요. 저기 바깥풍설이라고 돼 있죠. 이 바깥풍설이랑 같은 의미겠지. 얘가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나타낸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표현 중에는 그게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혹독한 세월을 견뎌내는 건 지금 이 노주인이나 아까 그 교목이나 똑같거든. 그래서 같은 시대에 쓰인 작품이지만 뭐가 있는 거야? 지금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의지가 많이 드러나는 건 뭐야? 교목이 교목이 훨씬 더 의지가 많이 드러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정리 한번 좀 살펴보자면 결국은 이 노주인 역시 어떻게 견뎌내고 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혹독한 현실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죠. 인동차를 마시면서. 자, 다음 생각해봐. 관조적입니다. 왜 그래? 화자가 지금 노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서술자 관찰자처럼. 그래서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어떻게 해놨어? 절제해놨어. 근데 앞에 시 봐봐. 뭐라고 적혀있어? 죽음도 불사르겠다는 표현이 그대로 그냥 적혀있잖아. 잘하죠. 자, 그래서 감정이 절제되어 있지 않음과 절제되어 있음의 차이가 강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감정이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대상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바탕으로 좀 보자면 교목에서는 시련에도 굴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 의지가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인동차에서는 차를 다려 먹으면서 겨울을 어떻게 내려는 견뎌내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추운 시기를 견뎌내려고 한다 또는 혹독한 시기와 힘든 시기를 견뎌내려고 한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야. 이제 여기서는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게 공통점인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묵묵히 견디는 인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를 썼던 정지용 시인은요 1920년인가 30년쯤부터 1930년쯤부터는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절필? 이제 글을 쓰는 걸 끊겠다 이 말이야. 오.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한 10년 좀 넘게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담은 이 동주라는 시에서 또 윤동주가 정지용 시인을 찾아가는데 이제 윤동주가 사실은 정지용을 너무너무 존경했거든. 왜냐하면 윤동주가 정지용의 이 문학적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정지용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 중에 한 명인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이제 시를 쓰는 창작 형식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시를 쓴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문학에 잘 녹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지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이 윤동주도 정지용을 닮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한 1930년대 이후부터는 제자도 기르지 않았어. 그래서 제자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장면에 보면 그런 부분 좀 나오죠. 제자는 안 받는데 그래도 학생은 가끔씩 만나 주셔라고 하면서 이제 윤동주 시인이랑 정지용 시인이 만나는 장면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정지용 시인은 좀 견디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32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거울. 거울이 은근히 시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네, 많이 그렇죠. 엄청 많이 활용되지. 일단 잠깐만. 야구나. 이건 자음이네. 야 자유 없지. 자음 많다고? 자, 봅시다. 근데 오늘은 뭐 녹화해놨으니까 필요하면 보여주면 되지. 자, 거울 볼게요. 뭐야 이거 뭐야? 왜? 띄어쓰기. 아, 이거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좀 봅시다. 이거
그래서 한정. 아까 네가 거울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울이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내가 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거울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우리 참회록에서도 보면은 그 높은 거울을 본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화상에도 보면은 이제 화자가 우물을 바라보는데 자기 모습이 비치잖아. 내가 내 모습이 비치는 걸 바라보면 그거는 전부 뭐랑 연결된다고 했어요? 다 반성. 반성전의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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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이 좀 일어난다고 해요. 아. 자, 그래서 성찰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울만큼 좋은 건 없는 거야. 내가 날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울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보고 또 다른 내가 거기 안에 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그 윤동주의 시에처럼 뭐가 나타나느냐? 자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면 그 두 개의 자아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는 본질적. 본질적 자아 이전에 이제 내면적 자아라고 할게요. 네. 그 내면적 자아가 조금 더 어울릴 거야, 이 시에는. 자, 그리고 내면적 자아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현실적 자아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자아는 이제 그냥 현실 나인 거지, 맞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윤동주의 시에서 내면적 자아랑 현실적 자아가 있어. 누가 더 좋으네요? 내면적 자아가 더 좋으네요. 훨씬. 되고 싶은 나니까. 근데 이 시엔 그게 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가 없어. 그냥 분열된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안에 또 다른 나 보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자아의 분열,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랑 현실적 자아가 드러나지만 하나가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거는 이제 윤동주의 시에서 드러나는 거야. 여기서 드러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면적 자아, 현실적 자아 이렇게 이제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자, 생각해봐봐. 소리라고 하는 게 거울 속에 없다는 건 여기에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울을 보는데 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야. 거울 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 모습은 거울 속에 들어가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는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 거울 속의 세상이랑 지금의 여기의 세상은 서로 어떤 세상이다? 단절된 세상이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질적이라는 거야. 거울 속의 세계는. 자, 그러면서 거울 속에도 4개 귀가 있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대요. 자, 그 말은 자 거울 속에 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는 현실적 자아, 내면적 자아. 내면적 거울 자아. 안에. 거울 속에 있는 자아가 내면적 자아야. 그러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할 때 내 말은 뭐야? 현실적 자아, 거울 밖에 있는 나인 거야.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가 하는 말을 내면적 자아가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내 자아는 서로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아가 분열되어서 서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뭐랑 비슷해? 윤동주 그 저기 시에서도 길에서 돌담길을 따라가는데 앞에 세 문이 철권 박혀 있으니까 저 본질적 자아랑 안 맞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시는 윤동주의 시랑 굉장히 같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이게 뭐야? 내가 악수를 하려고 거울 속에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쟤도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쟤는 뭐야? 왼손잡이야. 그럼 서로 악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것도 똑같이만 뭐라고 나타내는 거야? 서로 분열되고 단절되어 있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합일될 수 없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서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나는 현실적 자아, 거울 속의 나는 내면적 자아겠지. 그래서 얘네 구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만져보지는 못하는 구려만은, 그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영원히 악수 못하니까. 그런데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거울의 이중적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저 내면적 자아를 거울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연결하려고 하면 또 연결을 못하게 나가 거울이. 그러니까 거울은 내가 또 다른 나인, 또 다른 나 내면의 자아인 이 나를 만나게는 해주는데 만남과 동시에 뭐도 하게 만들어? 단절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중적인 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는 내가 거울을 봐야지만 보여. 맞지? 그럼 내가 거울을 떠나.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거울을 안 보고 있는데도 나의 또 다른 자아인 내면적 자아는 어디에 있다고? 거울 속에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단절이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이게 뭐냐면 단절, 자아 분열이 심해졌다, 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외로된 사업. 그래서 요게 어원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혹시 일단은 외다가 무슨 뜻입니까? 고전 시가에서 외다. 외다 외우다. 아니야. 외다. 외다. 없다. 아니,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요. 이거 고전 시가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나는 외다, 오르다, 옳다.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 속세에 번잡한 걸 신경 안 쓰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쓰거든. 그리고 또는 이제 내가 임금께 했던 행동이 외다라는 걸 웬 행동이라는 걸 외로된 행동이라는 거를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다는 그르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 외다의 반대말이 뭔데? 옳다. 옳다요. 우리 방향을 오른쪽 왼쪽 이러잖아. 오른쪽 왼쪽이 무슨 뜻인데? 오른쪽이라는 거야. 예,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은 뭔데? 그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왼손잡이 인정 안 했던 거 알고 있죠? 조선시대는 왼손잡이도 다 오른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 저 왼이 그러면 저 왼이. 그르다라는 거야. 지금 저기 외다에다가 관형살범이 니은 붙은 거야. 대박.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오른은 들어갔는데. 음. 그 왼이 반대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외로된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른 쪽 방향의 사업, 그른 쪽 방향의 일을 뜻하는 거야. 근데 그럼 얘는 왜 그른 쪽 방향의 일로 가는데? 얘 왼손잡이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의 뜻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외로된 사업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현실적 자아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로된 사업은 그르다라는 말은 빠졌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없어. 옳고 그름은 없고 현실적 자아가 가는 방향이랑 반대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옳다 그르다의 뜻은 아니고 이건 이제 어원이고 어원. 알겠죠? 그래서 나는 오른손잡이, 쟤는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의 방향의 일들을 할 거라면 쟤는 무슨 방향의 일을 할 거야? 왼쪽 방향의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속 단절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골몰하다. 골몰하다 거기에 빠져있다 이 말이지. 몰입하다. 골몰하다 할 때 몰자가 몰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원래 내면적 자아는 거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움직여야 돼. 내 껌딱지야. 근데 지금 이 연에서는 내가 거울에서 사라졌는데도 따로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내 껌딱지가 아닌 거야. 내 꼬붕이 아닌 거예요. 얘랑 나랑 단절이 심해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자아분열의 심화, 가장 심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좀 고조된
심해진 최고의 상태인 거야. 내면 갈등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가장 최고조인 연이 바로 요 오연이야.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나와는 참 반대요만은. 그런데 또 뭐야? 꽤 닮기도 했다고. 그래서 이 두 자아의 무슨 관계가 드러나? 모순적인 관계가 드러납니다. 비춰준다라는 점에서는 닮은 거야. 네. 그런데 좌우를 바꿔서 비춰준다는 점에서는 뭐야? 반대를 나타내는 거지. 닮은과 반대. 자, 그래서 거울 속에 나를 늘 근심해, 걱정해. 그런데 진찰할 수 없어. 근심할 수도 없어. 네. 그래서 뭐하다, 섭섭하다라는 점에서 뭘 나타낸다?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안타까움은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어? 자신. 자아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내면적 자아의 회복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황소그림. 아니 이중섭. 그 이중섭이고. 이상 어디서 봤더라. 한거 같은데. 이상의 시가 우리나라 현대문학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그 이상의 그 오감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 감도. 외워볼래? 오감. 그 오감이 아니라 5가지 감정이 아닙니다. 감도. 도가 뭘까요? 오감도 좀 이따 얘기해줄게. 어서 오세요. 잤어? 네. 목소리가 잘 덜겠는데 지금? 알람 맞춰라. 잘 줄 몰랐지. 잘지 몰랐지. 실제로 시를 이렇게 썼어. 이상의 시거든. 띄어쓰기 안 돼 있지. 무음이 넘치는 이게 뭐냐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읽어줄게. 그리워.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3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아이고, 진짜. 제4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있냐면 13까지 있습니다. 13까지. 제13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그러고 나서 그 밑에가 그 중에 1인이 아해가 무서운 그 뒤에는 모르겠다. 아니 뭔 글자인지 안 읽힌다. 그래서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 맞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인데?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그 13의 아이까지 무섭다고 그리고 그게 뭔데 그게가? 13명인가 이제 예수와 관련 그리스트가 무리를 이렇게 준다는 저 여기 나와 있어요. 시가 너무 난해하니까 저 일제 입장에서도 이 작품이 뭔지 모르니까 야 출판 그만해 금지해 잡혀갑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뭐야? 그래서 이거 뭐 사람들이 괴작이라고 얘기하고 뭐 희대 천재가 쓴 이제 작품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사실은 이 시를 읽는 해석 방식도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거야. 이것만 가지고 논문을 몇 개를 썼겠어 학자들이. 근데 다 달라 해석이. 할 수 없다. 근데 이상이 이제 일찍 죽어가지고 자료도 없어. 해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치, 해답이 없어. 죽기 전에 똥 뿌리고 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감도라고 했는데 이 우자가 뭐냐면 까마귀 우자입니다. 까마귀 우자. 네. 요거 점 하나 빼면 뭔데? 세. 세조자죠. 네. 그래서 원래는 조감도야, 조감도. 조감도가 뭐냐면 지금 새가 하늘에서 본 그림이라는 거거든. 조감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압니까? 맞아요. 건물 설계도. 건물 설계도 이제 하늘에서 위로 이렇게 쫙 봐가지고 네. 전체 이제 마당이랑 건물이랑 구조랑 막 이렇게 뼈 골절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골조 보이는 그걸 조감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조감도에서 점 하나 찍어가지고 오감도로 쓴 거야. 그리고 이상이 실제로 건축가였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마치 이제 까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
세상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까마귀 보고 무서워하는. 근데 이제 이 무섭다고 그리우라고 할 때 이제 무서운 게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궁금하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런 종류의 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술 장르 중에 페이지 335페이지 넘어가 봐봐. 335페이지. 자 여기 초현실주의라고 돼 있습니다. 네. 초현실주의가 혹시 뭔지 압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맞아요. 현실을 뛰어넘은 것을 그린다라고 해서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 시작됐냐면 이거는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1900년대 극초반에. 쓸데없나? 뭐라고? 뭔가 쓸데없어 보이는 초현실.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그림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름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달리. 뭐지? 아니가 달리가 피카소 할 때 달리야. 살바도르. 엘살. 이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좋더만. 저 와이파이. 요거 선생님 본 적 있죠? 아 이게 이거예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세상에 이런 시계가 실제로 있냐고? 그러네요. 없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 없는 물체를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거야.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시계 그냥 흐물거리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해봐. 1900년대 10년, 1910년이야. 그때 시계는 항상 벽에 걸려있거나 저렇게 동그랗게 딱딱한 물체일 텐데 제가 흐물거린다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 뭔가 꿈속에 있는 이미지 같은 그 그림들을 현실로 그림으로 그려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초현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또 그림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의자.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고 눈동자에다가 하늘 이렇게 그려놔요. 이런 거 실제로 없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어. 작가야. 작가가 뭐 보고 있냐면 알을 보고 있거든. 알 근데- 보고 새 그리고. 그치. 이게 뭐냐면 이게 화가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걸 또 다. 그래서 이게 자화상이야. 이거 본인이거든. 마그리트 본인.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지 않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상상 속으로 그려내는 거야. 이 사람의 몸인데 사람의 몸을 세 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생겨나는 사유가 있겠지. 왜냐면 너무 생소하니까 만나게 되는 거야. 제1의 아이가 그린다고 무섭다고 그려, 무섭다고 그려. 그 해석이 수만 갈래로 나눠진 이유가 뭐야? 새로워서 그런 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문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는데? 자동기술법, 기존 문법의 무시, 시어의 기묘한 배치.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앞 내용에서 뒷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논리적인 연결성이 하나도 없어. 인과적인 이유도 없어. 그 소설 중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천변풍경 읽을 건데 천변풍경 말고 똑같은 작가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 거기 보면은 인물이 이제 여정이야. 어딜 가고 어딜 가고 어딜 가고 어딜 가는데 목적이 하나도 없어. 그 전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왜 이동했는데 이동한 이유 없어. 그냥 간 거야. 그런 것들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동기술법,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자동대로 뭔가 서술되게끔 쓰는 거, 기존 문법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초현실주의에서 이제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문학에서. 그래서 이 이상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게 이런 기존 문법을 무시한 형태로서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초현실주의는 좌절이나 혼돈 같은 인간 내면에 있는 불안 의식을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져. 기존의 어떤 것들을 탈피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상이 썼던 시대가 무슨 시대?
식민 통치가 강화되는 억압된 조선의 현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현실 안에서 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무의식과 자의식을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난 문학적 시도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뭔데? 이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있는데 나는 거울을 떠났는데 거울 속에 나는 빈전이 남아있는 뭐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이 부정적인 시대 안에서 겪고 있는 지식인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드러내고자 했다. 맞아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나 지금 시대 때문에 불안해 라고 글 쓰는 순간 어떻게 잡혀가야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마치 비명 같은 거야. 네. 그 이제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이 또 언제 많이 나올까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시가 대폭발하는 시기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 이요. 그게 한 번은 1930년대야. 대폭발하는 시기 이때죠. 또 언제 맞아요. 대폭발할까요? 정확하게 1980년입니다. 뭐 일어났을 저 때 민정대 저거 뭐야? 와 5.18에 일어났을 때 대폭발해요. 인정.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수능특한 문학 그 보면은 이성복 시인이라고 있거든. 이분이 1980년에 나온 이제 시집이 한 권 있어요. 그 시집은 절대 교과서에 나올 수 없는 시집이야. 그래서 그분의 시는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데 대체로 2000년대 이후에 좀 늙고 나서 좀 마음이 온화해졌을 때 나오는 시들만 지금 수록되고요. 이 이때 좀- 날선 그 표현들은 대부분 19금이라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한테 쌍욕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잖아. 네. 진짜 아버지한테 막 쌍욕하는 막 그런 시가 막 나오고 하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뭘 상징하는 거야? 군부 독재를 상징한다. 아. 군부 독재.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또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준다고 해서 왜 구원 안 해주는데? 부정적인 현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하여튼 그래서 요런 이제 문학의 형태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억압된 시대 안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삐져나오는 비명 같은 문학 작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황지우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그렇게 1980년에 쓰기도 했고, 네, 대표적으로 1980년에 그렇게 썼던 사람이 이제 뭐 황지우, 이성복, 뭐 최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셋 다 교과서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좀 충격적인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1930년대는 그래도 좀 덜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오늘 거 쌤이 녹화해놨으니까 저기 영상 좀 보세요. 알겠죠? 오늘 그 시 2개 있는데 2개는 좀 영상 볼만하다. 봐야 되기도 하고. 교육. 교목이랑 거울.